3시 반이니까 그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일본을 살펴봤는데 중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동우 선생님, 동아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좀 서로 잘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목이 조금 오늘 준비한 부분하고 원래 제목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중국의 다극화 전략,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라는 게 원래 제목이었었고요. 진행하다가 전체 제목이 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인데 이 다극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국제질서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다극화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에 좀 넣어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앞부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20분 정도의 발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의 이해, 즉 중국의 다극화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글로벌 사우스와의 그 협력 체계들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쪽 관련한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구의 이제 북반부와 남반부를 나누면서 소위 저개발국 혹은 낙후한 국가, 개발도상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사우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었고 선진국을 노스라고 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와서 유행하고 있는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기존의 아라의 개발도상국과 함께 이 브릭스로 대표되어지는 신경제국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글로벌에 있다고 봅니다. 즉 사우스의 위상이 과거와 다르게 소위 글로벌 노스의 소위 대항에서 대항 단문들을 만들어내고 대항하는 어떤 국제 질서의 어떤 체계들을 추동시키는 주요한 핵심 역량으로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일 거고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 잠시 그 쉬는 시간에 워싱턴 포스트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이 가짜 뉴스가 많다라는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현실이 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론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담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 과거 1949년 건국 이후에 펼쳐진 이 양대 진영 대결 구도 속에서 소련 일변도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50년대 중후반 이후 펼쳐진 중국과 소련 간의 이 분쟁 이후에 소위 미국으로부터의 그 공격과 소련으로부터 양대 진영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에 대항해서 중국이 설정한 부분들이 당시 이제 중간지대, 두 개의 중간지대, 이것이 나중에 제3세계론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이러한 미소 사이의 중간지대 혹은 제1세계와 제2세계가 아닌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통해서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비동맹주의 입각에서 이런 신흥 독립국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런 양대 위협에 대항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
이런 제3세계라고 하는 정체성은 개도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새로이 정립이 되어지는데요. 특히 개도국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G77 플러스 차이나라고 하는 그런 틀을 통해서 이런 개도국의 대변자로서 자처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G2로 부상한 이후 트럼프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어서 중국은 이 자기 강대국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개도국의 일원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개도국의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일종의 신중간지대, 마오쩌둥이 설정했던 중간지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신중간지대로서 이 사우스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되고 이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블록을 무력화하면서 지속적인 슈퍼파워로서의 그런 부상을 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이 이런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용어 혹은 담론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다는 건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용어가 그 이면에 저희 세계를 미국 등의 서방 국가의 민주주의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이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광범위한 이 개도국들로 구성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 삼분법 이게 이제 서방 세계가 소위 세계를 나누는 하나의 그 담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방은 이런 그 글로벌 사우스를 서방 쪽으로 가져가면서 이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고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인식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이런 글로벌 사우스 담론을 활용해서 이들과 중국의 디커플링을 통해서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잠식하고 약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작년 3월에 미국 하원 그리고 6월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 관련 법안을 통해서 중국의 개도국지를 박탈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이 일종의 개도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 의도라고 보여왔던 거고요. 특히 작년에는 많은 그 글로벌 정상회의나 이 서방 국가들의 어떤 회의 안에서도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주요한 그런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었고 바로 이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와 관계들을 강화함으로써 이 의제들을 선점하고 그리고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과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일정한 그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는 인도가 작년 1월, 11월 그리고 올해 8월 세 차례에 걸쳐서 보이스 오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정상회의, 이건 무슨 화상회의로 진행되긴 합니다. 한 125개국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참여하는 곳에 중국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담론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식들이 전환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작년 6월에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의 개도국지 변경에 관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또 동월 28일에는 이에 대응해서 중국이 국가 주권을 지키고 미국 패권에 대응해서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취지의 대외관계법을 제정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대외관계법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미국이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대외관계와 관련된 이러한 정책이나 원칙들이 하나의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들이 드물 텐데요. 이 중국이 제정한 대외관계법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글로벌 3대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시진핑 시기에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세계의 주요한 이니셔티브를 주창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소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조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외관계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같은 해 7월 10일 제1차 공동발전을 위한 글로벌 행동포럼 고위급 회의라는 곳에서 왕이 당시에는 외교부장이 아닌 이제 정치국원이었는데요. 지금 외교부장을 겸임하고 있죠. 이 왕이가 세계 최대 교도국인 중국은 당연히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사용할 때마다 따옴표를 통해서 소위 남들이 이용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만 밝혀왔는데 이제 비로소 이 왕이 당시의 정치국원이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임을 처음으로 천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 7월 25일에는 브릭스 회의에서 이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당연직 회원국이며 항상 개도국 대가정이 일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에 관한 4개항의 어떤 제안을 하는데 이건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진핑이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 폐막식에서 작년 8월 22일 한 연설에서 중국은 개도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서 다른 개도국들과 같이 호흡하며 그들과 공동의 미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입장이 표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이전까지는 학자들도 언론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연구나 언급들을 피해왔었습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글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건 올해 6월 12일 에 있었던 시진핑의 UN 회의에서의 발언 중에서도 이 전구난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중국 그 표현이죠. 자, 그러면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와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 25일 왕이 외교부장, 왕이 당시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언급했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협력 강화를 위한 4개의 주장은 평화, 발전, 진보, 협력이라고 하는 4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익히 익숙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국은 이런 4글자 방침, 8글자 방침, 16자 방침 이렇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좀 그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먼저 이걸 띄우고 나서 이후에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으로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그 수순을 밟게 됩니다. 소위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되어지는 국가들의 수요, 그들이 국제 질서를 바라보고 당면한 어떤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양태를 분석해서 그것의 어떤 공통적 분모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같은 양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 이 충돌을 여하히 제거한 이후 평화를 어떻게 공동으로 구축할 것인가.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이 글로벌 경제 침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동의 발전을 촉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소위
앞으로 2.0에서 본격화되겠지만은 그 바이든 시기에도 나타난 일종의 보호주의 조치, 기존의 어떤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깨지고 소위 영국의 브렉시트나 또 유럽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극우적인 그런 정책들과 관련해서 오히려 글로벌 개방 포용에 있어서 중국이 이러한 부분들을 개방 진보를 공도로 모색하는 그런 주체로 나서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또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이 단결, 연대, 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은 중국이 2013년 시진핑 정부의 출범 이후 진행되었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진행됐던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서서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글로벌 사우스와 기초 인프라, 경제무역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전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60여 개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50여 개 국가와 1대1로 관련 공동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채무의 덫 이런 식의 서방의 그 일반적인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1대1로의 성과는 우리가 받아보는 그 언론의 내용과는 매우 좀 상반되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은 지역 협력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안, 아프리카 연맹, 라틴 아메리카 이런 아랍 연맹 이런 지역 그 협력 기구와 특히 아세안 플러스 1 이런 식의 1 플러스 N의 다자간 소위 사우스 코퍼레이션의 남남 협력을 위한 이 지역 메커니즘을 주도적으로 창설하고 이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진행이 되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부채 면제라든지 이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한 많은 협력 사항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그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수요는 아무래도 경제 개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개발 협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점차 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속에서 정치 그리고 안보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작년 시진핑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 이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갈등의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들을 소통시키고 이들 간의 어떤 중재, 조정을 통한 이 광폭적인 그런 외교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함과 동시에 브라질과 소위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엮어서 일종의 평화의 벗이라고 하는 그룹들을 창설하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 4월 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수니파, 시아파의 거두인 이 양국 간의 대화 중재를 통해서 이런 베이징에서 이들 간의 공동 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이 SCO 외교장관 회의 기간에 그동안 국경 분쟁으로 갈등 속에 있었던 인도하고의 관계들을 극적으로 개선했었고 이번 브릭스 플러스 회의에서 중인 간의 국경 충돌과 관련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중국 파키스탄 간의 전략 대화나 중국 아프간 파키스탄 간의 외교장관 회의들을 주재하면서 특히 이런 정치 안보 영역에서 중국의 이니셔티브가 돋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1월 30일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충돌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를
했었고요. 가자 지역의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문 통과를 또 주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베이징에 팔레스타인 14개 정파들을 모아서 소위 팔레스타인 내부 화해를 중재를 하면서 베이징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가자지구 전면 휴전 촉구 및 두 국가 해법을 재가동하는 그런 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와 관련된 대응 전략은 한 6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소위 중국식 현대화 모델의 수출을 통해서 소위 G2로 부상한 이 중국 모델, 정치적인 어떤 간섭과 개입이 없는 이러한 중국 모델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이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거부감들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추동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로서 작용하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빈곤의 문제, 교육 및 의료 보장의 문제, 이 농촌 등지의 문제, 이런 것을 중국이 그동안 이룬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소위 이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민생 개선과 정치 안정에 유한 방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이 그동안 그 국제사회에서 주장해 왔었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지금도 그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면서 과거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의 주범으로서 인식되어 왔던 중국이 이제는 환경보호와 기후위기와 관련한 미국을 오히려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박사 논문을 이 중국의 환경 문제와 관련한 이 거버넌스 쪽으로 썼었는데요. 이 90년대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은 소위 환경 생태 문제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세계 1위이고요.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그런 국가입니다. 실제 매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것을 글로벌 사우스와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소위 선진국에 대응해서 이런 개도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강조하던 이런 스탠스가 일정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환경 레짐에서 이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지역 협력 기제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협력 기제를 통해서 인프라나 무역, 문화 등 연계 소통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다섯 번째는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7월, 8월에 글로벌 사우스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서방이 의도하는 이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자유와 독재라고 하는 이런 이원적 대립 구도들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동, 견인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전부터 제시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전망입니다. 더욱이 이 인종학살, 내전과 같은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평화체제 유지와 강화를 위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복합 위기가 전개되는 이 가운데 미국 등의 서방 선진국 주도의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이제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재당선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전쟁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기후 위기나 경제 위기, 에너지 식량 위기가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이 글로벌 사우스가 이 소위 제고된 자신의 역량과 위상을 통해서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고 하는 인류의 공통된 그런 가치를 모토로 해서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신국제 질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소 이 그 내부의 다원적인 이익과 요구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것이 특히 브릭스라고 하는 이 주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언권과 대표성을 집단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중립적인 스탠스와 실리적 외교를 통해서 하나의 실체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곳에 이 중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간지대로서 그 스윙 국가들로서 글로벌 스윙 국가들로서 이런 글로벌 사우스에 주목하면서 이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소위 이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이 압력과 견제, 이 봉쇄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새로운 개혁의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처음엔 잘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제가 잔말 안 하고요. 바로 최경희 선생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원동욱 교수님하고 저랑 30분 쓰기로 했는데 저한테 3분이 남아 있어서 일단 저는 이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지역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세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부상의 핵심이 사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아세안인데요. 아세안의 관점에서 오늘 원동욱 교수님의 얘기를 어떻게 보면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일단은 지금 다극화 포럼이라고 하는 취지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질서가 다극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일방주의를 한 만큼 소위 말하면 중국 외에 중국은 지금 원동욱 교수님이 얘기하기에 강대국이자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이중적 지휘하에 중간지대로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세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위협적인 것처럼 중국 역시 위협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몰라. 그래서 오늘 그 원동욱 교수님이 중국의 외교 입장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대대로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좋은 레파토리가 있는 부분에 있지만 남중국해를 둘러싼 그 군사적 안보, 긴장 이런 부분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느끼는 당면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사실 대륙부 동남아 국가의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토적으로 굉장히 긴밀해요. 그래서 중국은 뗄래뗄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중국 변수는 아세안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큰 변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굉장히 독특한 자기 경로를 갖고 있다는 거죠. 1967년부터 아세안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세안 커뮤니티를 발표하면서까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소위 말하면 약소국 10개가 모여서 중진국으로서 그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만큼 중국도 어쩌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신남방 정책이 만들어지고 신북방 정책이 될 때 아세안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북 문제도 해결해가면서 신북방과 신남방의 변화 속에서 아세안과 유럽의 경로를 가지면서 국제 질서가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아세안은 한국같이 중견국인 국가가 글로벌 질서 안에서 소위 말하면 아까 말했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조금 더 다른 환경과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세안은 신남방 정책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은 단 코로나19 이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예기치 못한 소위 말하면 신냉전의 위협 속에 있다는 거죠. 이때 아세안은 끊임없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해칭을 하고 자기의 길로 모색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일종의 인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도의 세계 전략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첫 회의 때는 아세안 멤버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개별적으로 갔고 그랬을 때 인도네시아도 보면은 올해는 참가를 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가장 강력한 제3세계 모델을 만들어 온 국가거든요. 비동맹 노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세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된 국면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발표하면서 아세안 중심적 질서를 계속 확대하고 강화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미얀마 사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세안 내부에 균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미얀마가 직접적인 해결은 못하지만 아세안이 미얀마 이슈로 인해서 이것이 아세안 내부가 균열되는 것을 이렇게 무마하면서 가는데 최근에 쿤밍에서 그 CLMV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의 수장인 지민 아웅라잉을 초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세안의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미얀마 사태는 해결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정당성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언덕 교수님한테 사실은 중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미국이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는 힘의 공백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막 이러고 하는데 오히려 이때 소위 말하면 아세안 질서, 아까 근데 강조하셨어요. 아세안 질서, 그다음에 중동 질서, 거기 GCC도 있고 에코라는 지역 협력체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세안의 발현 효과가 나야지 중국의 개입 효과로 인해서 중국으로 몰아치면 더 위험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견해는 중국이 아세안과 협력하고 아프리카와 협력하고 그다음에 GCC 국가가 협력하는 건 맞지만 이 이니셔티브의 최종적인 귀결이 해당 지역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으로 휘몰아치지는 않는 그러한 정교한 제대로 된 외교를 할 때 다극화 모델에 합당한 중국의 외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견해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2극화, 3극화가 아니고 진짜 다극화하자는 말씀. 예, 그 중국의 시각, 중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토론을